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는 시간은 그렇게 빨리 안 가는데 지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5월이 벌써 한 달 훅 갔는데요. 6월 전망, 글로벌 이슈 진단하고요. 6월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5월 네. 복기를 해보면 글로벌 시장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미국은 최고치를 몇 번 갈아쳤잖아요. 국내 증시가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가진 달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처졌었죠? 네. 아무래도 그냥 전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금 5월 달 자체가 좀 변동성이 높았던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주식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걸 잘 느끼지는 못할 수 있어도 실제로 미국 시장 자체도 최근에 5월 말에 오면서 좀 부진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제로 전체 비중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자에 의존하는 지수가 되는데 삼성전자의 부진이 다른 솔직히 IT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하게는. 근데 삼성전자가 좀 유독 부진했던 것 자체가 좀 한국 시장 자체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지수도 조금 하락으로 끌고 내려왔던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요인을 찾으려면 또 있겠죠. 심리적으로 금투세라든지 공매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급이나 큰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부진이 우리 지수를 좀 못 가게 발목을 잡았다는 말씀이고요. 5월 상황들을 좀 복귀해 보면 5월 시작할 때 이제 역시 CPI,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이런 걸 상당히 주목했었는데 물가도 그렇고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잘 넘어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소위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전히 2022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시장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변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6월 달이 되면 또 FOMC 회의가 있고 점도표가 또 공개되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끝나려고 하게 되면 연준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이런 정도가 돼야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에서 5%의 레인지 정도를 갖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질 때 지수가 반등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지수가 좀 떨어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다만 최근에 시중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소나마 조금 지표들의 발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되돌림 현상으로 좀 떨어질 수는 단기적으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4.6인데요. 어쨌든 이게 윗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치솟거나 아랫방향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아닌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계속적으로 크게 추세를 보시거나 이게 의미가 이렇게는 좀 해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은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은 쓸 곳은 많은데 사줄 사람은 이 사줄 여력이 좀 떨어지고 선거는 또 있고 변동성이 여전히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로 못 갔던 이유들이 국내 시장 상승을 지어놨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어떤가요? 오늘 매도하면 아마 월별로 5월에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동안 줄곧 샀던 게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그러면 소위 이제는 다시 셀코리아 쪽으로 가느냐? 이런 약간 좀 걱정도 좀 드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글로벌 IT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5월 달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 주가 부진이 그럼 6월에도 이어질 거냐에 대한 생각.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IT 기업들이 올해 이익이 좋아지고 이익률도 상향 조정되고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물론 그렇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라든가 뭔가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 투자가 또 HL 쪽으로 좀 덜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노출된 악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네. 성장하는 업종이라든가 업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 하더라도 반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연초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예. 한 번쯤 성장 산업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글로벌 관점, 국내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6월 달에는 그 예. 가능성,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여쭤보면서 삼성전자를 여쭤본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를 사야 순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삼성전자를 내립하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간다? 그런 구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삼성전자에 대해 조금만 더 여쭤보면 몇 가지 디테일한 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자막에 보면 파업, HBM, 피폭 이렇게 피폭은 뭐 그 직원들이 네. 방사능에 이제 노출돼 그건 사실 꽤 오랜 그 이야기이고 분쟁도 있었고 뭐 법원에서 인정도 했었는데 그건 좀 제외하고 그러면 HBM에 소위 이제 납품하는 거는 언제쯤 될 것이냐? 그다음 최근에 긍정적인 이유들은 어쨌든 캐파가 늘어나면 삼성이 캐파 덕을 볼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업도 이게 삼성에는 이례적인 이야기여서 두 가지 이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우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파업이라는 부분 자체는 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건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고 네, 그리고 네. HB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글로벌한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는 있는데 물론 뭐 시기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계속 노이즈 이런 것들은 다 발생을 꽤 많이 했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발생해서 주가가 이미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이 올해 많이 오르면 엔비디아 정도를 제외하면 많이 오르면 한 40% 이상씩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노이즈와 그런 이슈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히 역대 최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성장 산업 안에서의 소외된 또 다른 주식 자체는 조금 순환매 과정을 좀 거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반전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가 측면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현재의 시점이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더 이제 매력적인 거는 이제 어떤 겁니까? 가격으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인가요?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은 조금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네네. 모멘텀 이런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그렇죠. 훨씬 더 예. 좋기는 합니다만 가끔씩 가격을 쳐다보고 있으면 네. 한 번쯤 누가 더 매력적일까라는 그렇죠. 부분은 전자 쪽이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현재 그 추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SK 하이닉스 모멘트 훨씬 더 그죠. 네. 뭐 HBM 쪽에서 뭐 1등하는 애는 놀겠어요, 그죠? 2등이 올라오면 1등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항상 사실 가치 투자자들도 보면 가치만 볼 것 같지만 가격에서 시작한다, 그죠? 가치 네. 투자자들도 그 네. 밸류가 얼마나 있는가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쪽에서 이제 AI하고 빅테크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미국도 사실 다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차별화가 돼 쏠림 현상이 가면서 사실 빅테크 AI 사실 M7, 애플하고 테슬라 좀 밀리고 M5 이렇게 왔잖아요. 미국의 해치 펀드들도 이런 주식들을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여전히 그러면 하반기도 빅테크 AI 중심의 상승세가 유효한가요? 아무래도 이게 한 시대를 관통하는 성장주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술력의 발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쫓아가기 일반 투자자들이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예. 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독점 기업에 가깝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의 구조가 쉽게 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미국의 그 지금 소위 말씀하시는 시가총액 대형 뭐 IT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약간 독점적인 성격의 기업들, 밸류체인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조를 쉽게 깨기가 어렵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냥 너무 좀 독주하는 현상,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것들을 꼽자라고 하게 되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쪽 계속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도를 이미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관심을 그냥 꾸준히 가지고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독점적인 구조, 우리가 뭐 어떤 정부가 특허권을 주거나 독점적인 가진 기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엔비디아처럼 뭐 영업이익률이 65%, 70% 나온다는 거는 사실 지나가면 되게 이례적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어느 순간인간 엔비디아도 그런 영업이익률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그렇죠.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경쟁자들이 맞아요. 뛰어들기 예.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어느 순간인가를 예측하는 게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현재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한 60~70%대를 잘 유지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게 되면 그 구조가 크게 깨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대동광물 팔았던 봉이 김선달도 70% 영업이익률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네, 어느 누구도 참 하기 어려운 정도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매출 총이익률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물론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이렇게 리포트 쓰시고 펀드 매니저를 만나고 이런 때는 지금 얘기한 우리가 뭐 이런 매크로 얘기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은 뭐 엔비디아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뭐로 대답하세요?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살자 팔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왜냐하면 그 기업 자체가 어차피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리딩 컴퍼니고 그렇죠. 주도주기 때문에 네. 그냥 산자라고 물어보면 사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지금은 약간 경쟁자들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냥 주도주가 있고 밸류 체인도 중요하고 다 네, 그렇지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예. 다들 갖고 계시니까 한 번쯤은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누가 있을까? 뭐 예. AMD라든가 이런 기업들 오히려 좀 더 비싸 보일 수도 있고 더 안 돼 보이고 모멘텀도 없어 보이지만 가끔씩은 오히려 그런 쪽에도 조금 이제부터 눈길이 가는 것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AMD를 필두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몇 개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연합전선으로 그죠? 뭘 한다는 계속 나오겠지 그런 얘기들이. 예. 자, 다음 이제 6월 전망 국내 시장 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6월로 넘어가면서 지금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미국의 4월 PC 물가가 남았습니다. 물가 흐름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가 하락을 하는 건 맞기는 한데 굉장히 속도도 더뎌졌고 예. 뭐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상승 이런 것들, 서비스업들의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약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부분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가가 생각만큼 안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연준은 기준금리를 6번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지금은 그 기대치가 한 번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일정 부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가지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이미 약간 기준금리를 무조건 인하해 줄 거야라는 기대가 좀 많이 소멸이 된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지표에 대한 중요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이벤트 자체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러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또 이미 사실은 CPI에서 한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CPI와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로 PC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6월 시장에 글로벌하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뭐 FOMC 그다음에 역시 금리 동향 이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예.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히 네. 아직 주식시장이 높긴 한데 다만 최근에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상승했던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는 쪽들을 이제 베팅을 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높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약간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고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한 번쯤은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건 만약에 FOMC 회의에서 그렇게 매파적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좀 꼬리를 내리면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약간 소외됐던 성장주들이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삼성전자라든가 네네. 요즘 워낙에 뭐 전력기계 쪽이 핫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뭐 이런 쪽들,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들이 한 번쯤은 좀 부각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예. 조금 반전의 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각은 이런 쪽들도 좀 있지 않을까. 소외됐던 네. 성장주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러셀 2000이나 소형주 지수가 좀 움직일 수 있다고 그죠? 네.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략은 뭐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국내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이면 2분기의 끝자락. 그 다음에 사실 뭐 여름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인 전략 좀 주십시오. 네. 그냥 전체적인 생각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히 높고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해 줄까에 대한 생각, 시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질 네.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 그냥 올해의 상황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전히 이익을 주도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쪽들이 다 지금도 주도주지만 그 주도주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대신 연준이 조금 기준금리를 진짜로 실제로 인하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소외됐던 성장주뿐만 아니라 낙폭과대 성장주도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거를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다음에 액션을 하셔도 실제 크게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아주 뭐 이렇게 소외됐던 성장주 말고 급락했던 성장주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인터넷 플랫폼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쪽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제적으로 안 하셔도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들을 보셔도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한 번쯤 뭐 이렇게 변화의 계기는 충분히 갖고는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진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이라는 그 가정하에서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하게 올해 인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셨던 주도주들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소외주는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고 이제 일찍 사면 보초서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그것도 좀 괴롭죠, 그죠? 네. 움직일 때 들어가. 그러면 결국은 약간 투트랙인가요? 지금의 성장주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면 기술주나 반도체 중심, 또 한편으로 좀 한편으로는 순환매 이렇게 네.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네. 하면 성장주 안에서의 소외주를 찾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테크 안에서도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기업들, 뭐 이런 쪽들 찾아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였던 부분이었고 그렇죠. 대신 실제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급락했던 과거의 성장주들 네. 이런 쪽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하나의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예, 6월을 앞두고 글로벌 이슈들 또 국내 시장 대응 전략 하나증권 이재만 팀장님과 오늘 딥사이트에서 미리 좀 6월 전망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